오늘 이야기는요, 필라델피아의 1994년 필라델피아의 부촌으로 알려진 메인라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사진 좀 보여드릴까요? 어떤 곳인지? 예스럽고 멋진 고급 주택들도 되게 많고요. 교외에 위치한 굉장히 부유하고 평화로운 동네예요. 여기 사는 34살의 크레이그와 29살의 아내 스테파니는 이 동네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말 그대로 영앤 리치, 성공한 부부였어요. 남편 크레이그는 사업가였고요. 스테파니는 유명 로펌에서 일하는 변호사였어요. 너무 예쁜 2층 집 저택에서 살면서 이제 막 태어난 딸 1살짜리 헤일리랑 행복하게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느 날 밤 1994년 4월 29일이었어요. 이날 밤에 갑자기 911에 아내가 욕조에 빠져 죽었다는 신고 전화가 온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이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아내 스테파니는 이미 창백하게 욕조 물 안에 누워 있었고, 남편 크레이그가 이 아내를 살려보겠다고 아내 머리만 물 밖으로 이렇게 들고 엉엉 울고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다들 발을 헛디뎠거나 혹은 스테파니 스스로 한 선택이었던 게 아닐까라고 추측만 하면서 다들 안타까워하면서 장례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현장에 이제 사람이 죽었으니까 경찰이 출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출동했었던 경찰이 뭔가 직감이 딱 온 거야. 이거 단순한 사고가 아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파보는데, 이 완벽하고 성공해 보였던 이 교회에 사는 두 커플 뒤에는 배신, 기만, 탐욕, 불륜 등으로 가득해 있었어요. 오늘도 굉장히 열받는 이야기인데요. 지금부터 이 집 문 뒤로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아볼게요. 뒷목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와이프였던 스테파니는 1967년 6월생으로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나고 자란 유대인이었어요. 엄마는 지역 유대교 랍비의 비서였고 아빠는 회계사였는데 꽤 부유한 집안이었어요. 이런 집안에서 자란 스테파니는 말 그대로 영재였어.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초등학교 진짜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올 A인 그런 친구 알아요, 여러분? 전 몰라요. 근데 스테파니가 그런 친구였어요. 머리만 좋은 게 아니고 심지어 엄청 노력한 거예요. 미국의 NMS라고 미국 전 주에서도 굉장히 성적이 우수한 이런 학생들만 선발해가지고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있는데, 이것도 받고 학교에서 다른 활동도 막 반장도 하고 부반장도 하고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던 학생이었어요. 자, 이런 스테파니가 16살에 근처 대학교에서 여름방학 동안 알바를 하는데, 그 알바 중에 4살 연상인, 그러니까 20살이죠. 20살의 이 크레이그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크레이그는 스테파니가 알바하는 학교의 옆 학교인 템플 유니버시티라는 대학교 학생이자 이 학교 알바생이었어요. 근데 스테파니 눈에 이 대학생 오빠 크레이그가 너무 뭔가 멋져 보이는 거야. 자기 주변에 같은 10대인 친구들은 아직도 막 분유 냄새 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이 오빠는 뭔가 벌써 차도 있지, 학과 수업 책 딱 여기 옆구리에 끼고 댕기지, 뭔가 더 성숙해 보이고 남자다워 보이고, 거기다가 또 크레이그도 같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똑똑하고 자신감 넘치고 성격도 엄청 좋아가지고 크레이그가 이 학교 직원들, 교수님들도 다 좋아했어. 뭐랄까, 스테파니가 한눈에 좀 뿅 한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고등학생이 대학생한테 그럴 수 있는데, 대학생이 고등학생한테 그러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미국도 대학생이 고등학생 좋아하면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보나요? 당연하죠. 좋지 않은 시선으로 봅니다. 자, 근데 크레이그도 스테파니한테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크레이그가 스테파니한테 데이트 신청을 해요. 저 영화 티켓 생겼는데 같이 보러 갈래요? 그래서 그날 데이트 이후로 데딩 오빠 크레이그가 이제 남친이 돼요. 근데 스테파니는 나이가 굉장히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번 이 오빠를 만나면서 난 이 남자랑 결혼할 거야,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 크레이그랑 얘기를 좀 해보니까 보통 남자가 아닌 것 같은 거야. 크레이그가 야망이 엄청나. 자기는 성공할 거라는 의지가 엄청 강했어요. 나는 그냥 아무 일 할 놈이 아니라고. 나는 앞으로 성공할 남자라고. 돈 많이 벌어서 가족들 다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거고, 나 차도 되게 좋아하거든. 난 엄청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집도 아주 대저택에서 살 거야. 난 한 번 사는 인생 멋지게 남자답게 성공해서 살고 싶어. 막 이런 열정이 넘치는 남자였어요. 근데 이런 스테파니도 꿈이 있었어. 무슨 꿈이냐? 펜실베니아의 조용한 교외 지역에서 그림 같은 집에 예쁜 차에 자기 본인도 좋은 커리어를 가지고 멋있는 아내이자 그런 아이 엄마가 되고 싶은 게 꿈이었거든요. 이런 내 꿈이 이루어지려면 필수 조건 중에 하나가 또 뭐냐?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나야 되는 거야. 근데 크레이그가 딱 그런 남편상인 것 같은 거지. 고딩 스테파니가 연애하면서 성적이 떨어졌냐? 우리 똑순이 스테파니는 사랑도 학업도 놓치지 않았어요.
필라델피아에 있는 브린 마을 컬리지라고 여기가 되게 명문 대학교예요. 여기에 우등생으로 입학을 하고요. 졸업하고 바로 남자친구가 다니던 템플 대학교, 템플 유니버시티의 로스쿨에 들어갑니다.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 막상 스테파니가 이 대학교에 들어가니까 크레이그는 나는 앞으로 사업할 건데 대학 다니는 게 시간 낭비, 돈 낭비라고 그러면서 돌연 중퇴를 해요. 근데 스테파니는 졸업을 해요. 다 로스쿨까지 다 마칩니다. 이 스테파니가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크레이그랑만 사귀었어. 그 전엔 남자친구도 없었어. 그러니까 첫 남자친구인데 나 이 남자랑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스테파니가 가족들이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부모님도 그렇고 주변의 친구들도 야 아니 어떻게 한 남자만 만나냐. 너 그러고 결혼하면 후회한다고. 좀 다른 남자들도 만나보고 해. 그렇게 말을 해도 스테파니는 눈을 굴리면서 됐다고. 나는 이미 크레이그가 내 소울메이트라면서 다른 사람 만나보는 건 필요 없다고. 크레이그와 연애 7년 만인 1990년 6월에 결혼식을 올려요. 첫 남자친구가 이제 마지막 남자친구가 된 거예요. 당시 스테파니가 23살, 크레이그가 28살, 27, 28살이었어요. 스테파니는 워낙에 똑똑하니까 대학 졸업 후부터 그냥 완전히 승승장구를 했는데요.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필라델피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대형 로펌에 딱 취직을 해가지고 돈도 많이 벌어왔어요. 자, 반면에 크레이그는 성공할 거라고 막 그랬잖아. 근데 뭐 이것저것 뭐 엄청 많이 해. 부동산 일도 해보고 어디 물류회사에서 일도 해보고 어디 스파에서도 일해보고 뭐 할 때마다 나 언젠가 내가 부동산 사무실을 내가 차리려고 해. 그러고 들어가서는 또 금방 있다가 그만두고 물류창고 내가 운영해보려고 여기서 일해보는 거야. 그래놓고 한 몇 달 일해봤더니 그래 이래서 안 되겠다 저래서 안 되겠다 하고 또 그만두고 그냥 뭐 마음에 안 드는 게 너무 많은 거야. 말 그대로 크레이그는 입만 살았던 거야. 집에 돈은 다 스테파니 혼자 벌어오는 거예요. 근데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뭐 또 자존심이 상했던 건지 와이프가 이렇게 다 돈을 벌어오니까 아니면 난 이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나이는 점점 먹지 이룬 건 하나도 없지 주변에 이거 야부리 까놓은 건 많지 그래서 눈치가 보였던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저건 무슨 사업이냐? 의료용 라텍스 장갑 사업인데 말레이시아에서 이 라텍스 장갑을 대량으로 사가지고 필라델피아 그 되파는 사업을 하겠다. 근데 이 사업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돈이 필요하잖아. 근데 크레이그가 돈이 어딨어. 무슨 일을 제대로 한 적도 없으니까 당연히 모아둔 돈도 없어요. 대신에 스테파니가 돈을 잘 벌잖아요. 처가댁도 좀 살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스테파니가 성격이 좋아서 주변에 친구들도 되게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변에 다들 좀 비슷비슷한 친구들이야. 집이 굉장히 부유하거나 성공했거나 뭐 다 한따까리 하는 친구들인 거야 주변에. 그래가지고 이 크레이그가 이 와이프 주변 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기 시작을 해요. 다행히도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야. 빌려준 돈도 예상보다 빨리 다들 돌려받고 이제 크레이그가 우리 이제 사업 확장한다고 필라델피아를 넘어서 미국 동부 전역에 있는 그 병원들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서 둘이 필라델피아 부자 동네 그 메인라인 중심에 멋진 집도 산 거예요. 저택도 사고요. 이제 동네 이웃 주민들도 다 비슷비슷하게 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잖아. 다 비싼 집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웃 주민들도 새로 이사 온 이 젊은 커플을 되게 부러워했어요. 특히 이 동네 유부녀들이 약간 선망의 대상인 거야. 어머 세상에 어떻게 저런 남자가 어딨어. 그도 그럴 것이 와이프를 끔찍이 아껴. 동네에서 뭐 수영장 파티한다 바베큐 파티한다 그래서 이 둘이 오면은 우리 남편은 막 지 입으로 들어가기가 바쁜데 이 크레이그는 항상 스테파니한테 자기야 이거 너무 잘 익었다 이거 한번 먹어봐 뭐 더 마실래? 너무 덥지 물 좀 가져다 줄까? 이러고 막 뽀뽀 쪽쪽 하고 아주 그냥 꿀이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런 남자가 키 크고 이렇게 덩치도 좋지 심지어 성공한 사업가라 그러지 막 크레이그만 보면 남편 옆구리를 막 꼬집고 싶었단 말이에요. 여자들뿐만이 아니라 워낙 또 호탕하고 사교적인 성격 때문에 이 동네 사람들이 다 크레이그를 되게 좋아하고 이 사업도 막 지지해주고 되게 좋아해줬어요. 자 그리고 1996년 5월 결혼 5년 만에 둘이 예쁜 딸 헤일리를 첫 딸을 낳는데요.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스테파니가 월화수목금금금처럼 진짜 매일매일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태어난 딸을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이 딸을 돌보면서 좀 육아에 더 집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일을 그만둔다는 것도 아니야. 월수금 이렇게 일주일에 3번만 일을 줄여서 나가는 거 괜찮겠냐고. 그랬더니
크레이그가 하는 말이 걱정 말라고, 안 그래도 내 사업 너무 잘 되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 사업이 커지려면 또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너 주식 투자금으로 넣어둔 그 돈 좀 자기한테 얼마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파니가 이제 8,000불, 한국 돈으로 하면 뭐 1,000만 원 좀 넘는 돈인데, 이때가 지금 90년대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한 뭐 2,0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죠? 남편한테 주면서 이거 최대한 빨리 갚아달라고, 나 이거 뒀다가 우리 딸 학교 보낼 때 보태 쓰려고 모아놓던 거니까 갚으면 내가 다시 주식에 넣어놓게, 최대한 빨리 갚아줘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뭐 그렇게 스테파니는 이제 일도 조금 줄이고 헤일리 육아도 하고 남편은 사업에 집중하고 하면서 이 모든 게 만사 형통인 것 같았는데요. 그러던 1997년 4월 29일, 이날은 곧 딸 헤일리가 첫 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었던 때였어요. 장인어른이랑 다 같이 해가지고 집 근처 고급 태국 식당에서 저녁을 먹어요. 다 같이 맛있게 저녁 먹고 둘이 집에 오니까 저녁 7시가 다 된 거예요. 크레이그가 스테파니한테 같이 맥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맥주를 한 캔 칙 따가지고 한 캔을 건네요. 그날 저녁에 스테파니가 새우 팟타이를 먹고 배가 아직도 불렀거든요. 찔끔찔끔 먹다가 그 맥주를 이제 거의 다 마셨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인 밤 12시 40분 911으로 크레이그의 신고 전화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 아내가 욕조에서 의식을 잃고 물 안에 잠긴 채로 쓰러져 있다고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2층에 있는 화장실에서 크레이그가 욕조 옆에 이렇게 주저앉은 채로 물속에서 스테파니 얼굴만 두 손으로 이렇게 꺼내놓고 막 제발 좀 도와달라고, 우리 와이프 좀 살려달라고 막 울부짖고 있었어요.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스테파니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아내가 죽었다는 의사 말에 크레이그는 다리 힘이 풀려서 병원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은 채로 통곡을 했는데요. 정신이 조금 차려진 후에는 가족들하고 친구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나도 지금 이게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고, 빨리 병원으로 와달라고 이렇게 스테파니의 사망 소식을 주변에 알려요. 경찰이 출동해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설명 좀 해달라고 했어요. 크레이그 말로는 저녁 먹고 집 와서 딸 재우려고 눕히고 자기는 하키게임 보려고 TV 보고 있었고 스테파니는 자러 간다고 침실로 들어갔다. 근데 한 몇 시간 있다가 잠이 너무 안 온다고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욕조에 물 받아서 목욕 좀 하고 나 릴렉스 좀 하고 있을게 그러면서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했어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크레이그가 잠깐 이게 뭔 소리지? 하다가 샴푸통 떨어뜨렸나 보다.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안 하고 계속 하키게임을 보고 있었는데 30분이 지나도 화장실에서 아무런 소리가 안 나고 나오지도 않고 하길래 스테파니 Are you okay? 하고 물어봤는데 응답이 없더라. 그래서 뭐야 괜찮아 하고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와이프가 욕조 물에 잠긴 채로 완전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누워 있었다고. 당연히 빨리 욕조에서 꺼내려고 했는데 의식이 없으면 몸이 이렇게 축 처지잖아요. 미끄럽고 무겁고 해서 도대체 꺼낼 수가 없었다고. 그래서 바로 911에 신고를 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이렇게 봤을 때는 좀 약간 사고이거나 스테파니가 스스로 한 선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날 현장에 출동했던 찰스 형사가 그날 집에 와서 잠을 못 자겠는 거야. 침대에 누워서 이렇게 곰곰이 남편이란 사람이 진술했던 내용을 막 곱씹어 보는데 자기가 본 현장이랑 이 진술이랑 앞뒤가 안 맞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일단 이상한 점 첫 번째는 뭐냐면 발견됐을 때 스테파니가 장신구들을 그대로 차고 있었어요. 옷은 하나도 안 입고 있는데 꽤 큰 귀걸이라든지 팔찌에 심지어 금시계까지. 지금처럼 뭐 생활방수되는 시계가 나오던 때냐? 그런 때도 아니잖아. 근데 누가 시계를 차고 목욕을 해요. 그리고 여자분들은 알죠. 뭐 이런 조그만 거는 몰라도 목욕하는데 큰 팔찌 이런 거 차고 목욕은 잘 안 하잖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상했던 점. 목욕한다고 옷을 벗어서 욕조 옆에다가 벗어놨는데 사용했던 생리대가 그대로 옷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남자들은 이게 뭐가 이상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 더러 여자분 중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생리 중에는 목욕을 잘 하지도 않을 뿐더러 보통은 목욕 시작 전에 썼던 건 버리죠. 썼던 거 버리고 뭐 새 거를 껴놓고 시작을 한다든지 아무튼 뭐 쓴 거는 버리고 하잖아. 그 공간에다가 그냥 널브려 놓고 목욕을 하진 않잖아요. 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한 점은 뭐냐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잖아. 욕조에서 꺼낼 수가 없었다. 막 미끄럽고 무겁고 그래서 못 꺼냈다 그랬는데 스테파니가 체구가 되게 작은 편이었단 말이에요. 마르고 키도 좀 작은 편이고 근데 남편은 키도 엄청 크고 몸무게가 100kg대야. 몸집이 막 이런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뭐 미끄럽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스테파니 같은 체구가 작은 여자 하나를 꺼내지 못했지? 그거 이상해.
두 번째는 욕조 주변에 물이 뭐 튀거나 뭐 이렇게 사투를 벌였어야 됐을 거 아니야. 와이프를 진짜 살리고 싶었으면. 근데 그런 물 튀기는 흔적 같은 게 전혀 없었어요. 완전 건조했어. 욕조 주변이.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내 앞에 물에 잠겨 죽어가고 있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나의 상황이라고 잠깐 한 3초만 생각해봐. 물을 빼야 될 거 아니에요. 배수구 이것만 열면 되는 거잖아. 근데 구급대원이 도착했을 때 스테파니가 물 그대로 거기 잠겨 있었어. 찰스 형사는 크레이그가 너무 의심되는 거예요. 같이 출동했던 동료 경찰한테도 이제 야밤에 전화를 해. 나 이거 뭔가 이상한 것 같다고. 넌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전화 받은 그 형사도 잠 못 자고 있었어. 나도 동감한다고. 이거 그냥 사고 아닌 것 같다고. 우리 일단 크레이그한테 말하지 말고 뒷조사 좀 해보자. 한편 병원에 모인 스테파니 가족은 곧바로 딸을 매장하기를 원했어요. 왜냐? 이 스테파니 가족이 되게 보수적인 유대인들이었는데요. 유대인 관습에 따르면 사망 후 24시간 안에 묻어야 된대. 좀 더 정확하게는 다음날 해가 지기 전까지 묻는 그런 관습이 있대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이제 이한 씨가 두 분 확실하시냐? 제가 보기에는 부검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가족한테 권유를 해요. 아니 이게 뭐 심장마비였는지 뇌졸중이었는지 뭐 사인은 아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요. 근데 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게 또 뭐냐면 사체 검시를 하는 것 자체가 신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여기거든요. 그래서 스테파니 부모님이 부검은 안 된다. 그렇게 해요. 방 안에 스테파니의 절친들도 거기 다 같이 듣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도 다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친구 중에 한 명이 스테파니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님 무슨 마음이신지 충분히 저희도 이해한다. 그래도 부검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요? 딸 헤일리도 생각하셔야죠. 나중에 헤일리가 컸을 때 우리 엄마 29살에 왜 욕조에서 돌연사한 거냐고 물어봤을 때 아무도 답해주지 않으면 본인이 얼마나 답답하겠냐. 그리고 이게 무슨 유전적인 뭔가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냐. 헤일리가 크면서 나도 젊은 나이에 엄마처럼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되게 불안해하면서 살 수도 있지 않겠냐. 손녀한테 되게 불공평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얘기를 듣고 설득이 됐어요. 나도 설득됐어. 모두가 다 끄덕끄덕하고 있을 때 오직 한 사람, 남편 크레이그만이 점점 새하얗게 질려가고 있었는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다음날 아침 부검이 시작됐어요. 의사가 스테파니 시신을 탁 꺼냈는데 이게 뭐야? 어제 병원에 실려왔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멍들, 점상출혈들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거예요. 팔꿈치하고 무릎에 멍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그리고 점상출혈은 뭐냐면 작은 빨간 점들이 이렇게 샤샤샤 이렇게 보이는 건데 스테파니한테는 특정 부위에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됐는데 그게 어디였냐? 목, 이마, 눈 주변, 이렇게 목 위로. 자,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냐? 질식사했을 때 이렇게 목 위로 점상출혈이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해요. 근데 물속에서 숨 못 쉬어서 사망을 했으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또 하나의 옵션은 뭐예요? 교살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의사가 이 목 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 왼쪽으로 긁힌 자국, 멍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목 안쪽 깊숙한 조직 안으로도 이 목 양쪽으로 강하게 멍이 들어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욕조 물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라 목에 졸려서 죽은 거예요. 그리고 또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의사가 듣기로 경찰에 신고 전화가 온 게 밤 12시 반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음식물들이 뱃속에 거의 그대로 있어. 저녁 먹고 아까 7시에 집에 왔다 그랬잖아. 그러면 최소 6시나 6시 반에는 식사를 마쳤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6시간이나 지난 시간이었으면 소화가 꽤 됐을 텐데 음식물들이 소화가 아주 조금밖에 안 된 그 상태로 그냥 있는 거야. 부검 결과 사망 시각은 12시 반이 아닌 9시 30분에서 늦어도 10시경으로 보인다고 했어요. 그럼 죽은 상태로 2시간 넘는 시간 그대로 방치됐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약물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 약물 검사 결과는 시간이 좀 더 걸린대요. 경찰이 이 부검 결과를 먼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의사한테 일단 이 부검 결과는 약물 결과랑 같이 알려준다고 하자. 일단 장례식 치르시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뒤에서 장례식에서 크레이그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렇게 경찰이 주의 깊게 지켜본 거야. 장례식에서 가족들 친척들 앞에서 울고불고 나 이제 스테파니 없이 어떻게 사냐고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통곡을 했어요. 스테파니 친구들도 다 크레이그를 위로하고 동정해줬어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경찰이 크레이그한테 가가지고 조사에 좀 협조해달라고 하면서 경찰서로 부르는데 거기에 심지어 스테파니 친구인 변호사들이 2명이 같이 대동해서 같이 가줘요. 혹시라도 저 경찰들이 너를 불리하게 몰아가거나 너한테 막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그럴 수도 있으니까 너는 우리가 지켜줄 거라고 그러면서 경찰이 남편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어. 와이프랑 사이가 평소에 어땠냐. 그랬더니 크레이그가 우리는 베프 소울메이트 그 자체였다고. 나는 스테파니를 한 인간으로서 존경했다고. 경찰이 혹시 와이프 앞으로 생명보험 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으니까 엄청 큰 돈이 생명보험금을 있는 거야. 1.5밀리언 있다고 했어요. 한화로는 20억이 넘는 돈인데 여러분 이게 90년대이기 때문에 지금 가치로는 거의 31억 원이 넘는 돈이에요. 미쳤죠? 엄청 많죠. 근데 제가 뉴욕 살면서 이제 듣기로 뉴욕에 유대인 부자들이 진짜 많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를 거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 중 하나가 무조건 생명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는다고. 진짠가 봐. 아이를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유대인들이 생명보험을 많이 들어놓는다고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경찰에 알겠다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돌려보내는 척 하면서 크레이그한테 아 맞다, 아내분 부검 결과 나왔어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는 아니더라고요. 스테파니 씨가 피멍들게 목 졸려서 사망하셨더라고요.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이 방이 싸해졌어요. 침묵만 흐른 거야. 근데 그 중에 스테파니 친구 그 변호사 한 명이 아니 그러면 스테파니가 스스로 목을 조른 거예요? 경찰이 당연히 아니죠. 그럴 리가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크레이그가 아니 무슨 소리 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럼 지금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변호사 친구들이 일단 저희는 여기서 끝내겠다고 갑시다 하면서 이제 크레이그를 데리고 나갔어. 경찰서에서. 체포를 바로 할 수는 없었지만 수사에 이제 박차를 가했어요. 둘의 친구란 친구들, 이웃들 다 찾아가서 둘 사이에 혹시 이상한 점 없었는지, 싸우는 걸 들은 적은 없는지, 둘이 뭐 바람 피거나 이런 거 없었어요? 하고 다 물었는데 진짜 100% 모든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이들은 거의 부부 결혼생활 롤모델 같은 존재였다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스테파니 부모님한테 가서 따님 부검 결과 타살이라고. 누가 그랬겠냐. 그 집에 크레이그밖에 없었다. 둘 사이 정말 괜찮은 거 맞습니까? 그랬더니 장모 장인어른이 아니 지금 무슨 소리 하시냐고. 둘이 사이 엄청 좋았다고. 아니 그 부검 결과 믿을 수 있는 거 맞아요?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병원을 의심을 해. 그리고 크레이그한테 가가지고 경찰 만나고 왔는데 우리한테 이런 헛소리를 하더라. 우리는 절대 그 말 안 믿고 우린 자네 믿으니까 우리가 변호사 정식 선임할 수 있게 돈까지 지원해주겠다. 이래가지고 변호사까지 선임을 해줘요. 경찰이 일단 크레이그랑 스테파니 계좌를 살펴봤는데요. 부촌에서도 성공, 부유의 키워드로 알려진 커플이라기엔 통장에 돈이 너무 없는 거예요. 하우스푸어? 그러니까 모기지도 간신히 그것도 스테파니 월급으로 간당간당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금 상황이 안 좋은 지가 되게 오래됐어. 아니 그럼 크레이그는 사업한다며. 크레이그가 버는 돈은 어딨지? 크레이그 회사 이름이 CNC 물류였어요. 그래서 여기를 조사해봤는데 원래 미국에서 라텍스 수출입을 하려면 뭐 신고도 해야 되고 등록도 해야 되는데 정부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업체가. 라텍스 장갑이 있다는 창고 주소 검색해보니까 주소가 가짜야. 전화번호도 가짜야. 창고가 없으니까 당연히 갖고 있는 재고가 1도 없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한 개도 팔린 적도 애초에 존재하질 않았던 사업인 거예요. 그리고 생명보험금 받을 게 1.5밀리언이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1.88밀리언. 거의 5억 가까이 축소해서 경찰한테 말한 거야. 그러면 스테파니 주변에 돈을 그렇게 빌려댔잖아. 그 돈들 다 어디로 간 거냐고. 근데 마침 띠리리링 경찰서로 익명의 전화가 한 통 와요. 익명의 남자가 하는 말이 그 크레이그 살인 동기가 뭔지 나는 알 것 같다. 딜라일라 스트립 클럽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가보시면 형사님들 좀 뭔가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걔 거기에 숨겨둔 비밀 여자친구가 하나 있거든요. 경찰이 어떻게 아는 정보냐고 하니까 저도 거기 단골이거든요. 그래 그 남자가. 그래서 이제 비밀 여친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썸머요. 딜라일라는 이 펜실베니아 동네에서 좀 10프로 같은 고급 스트립 클럽으로 여자들이 완전 누드로 일하는 곳이에요. 아니 와이프 사랑꾼 크레이그가 여기를 다닌다고? 경찰 입장에선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통장 뭐 카드 내역을 아무리 봐도 딜라일라에서 돈 쓴 기록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딜라일라에서는 카드를 쓰면 그 카드 내역에 업체 이름 딜라일라가 아니라 D&D라고 나와요. 근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크레이그 사업자 이름? CNC. 여기서 영감을 받았나봐. 경찰이 스트립 클럽에 가가지고 크레이그 씨 아시냐 그랬더니 당연히 알죠. 여기 일주일에 한 3-4번은 오는 완전 단골의 VIP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 썸머라고 있냐. 곧 경찰이 크레이그의 비밀 여친 썸머를 찾아내는데요. 썸머는 24살의 이 클럽 스트리퍼로 한마디로 이 클럽의 에이스였어요. 진짜 말 그대로 선수였어.
동료 스트리퍼들도 도대체 얘는 비결이 뭘까 궁금해할 만큼 이 썸머 손님들이 유독 썸머한테 돈도 많이 쓰고 밖에 나가서 선물도 잔뜩 받아오고 따로 용돈도 받고 아무튼 그런 직원이었어요. 근데 또 남친은 따로 있고 아무튼 그래. 경찰이 썸머한테 당신 크레이그 씨랑 무슨 사이였냐 그러니까 그냥 베프 사이였대. 그러면서 성적이고 이런 관계는 전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경찰은 이 말을 안 믿었대요. 자, 둘이 어떻게 만났냐 그러니까 크레이그 씨가 우리 스트립 클럽에 처음 온 날 나를 이렇게 지명해가지고 랩댄스를 해달라고 했다. 랩댄스가 뭔지 아시나요? 말 그대로 내 무릎 위에서 막 추는 1대1 춤 서비스인 거예요. 그럼 이제 돈을 훨씬 더 많은 돈을 이제 따로 내야 되는 거예요. 팁 개념처럼. 근데 그 랩댄스를 받고 크레이그가 좋았나 봐. 이 딜라일라라는 업소에는 샴페인 룸이라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무조건 비싼 샴페인을 한 병을 사야 돼요. 근데 대신에 거기서 스트리퍼랑 완전 단둘이 있을 수 있어. 완전 밀폐된 가려진 공간이야.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뭘 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썸머 말로는 거기 들어가서 자기는 그냥 둘이 얘기만 했다고. 일주일에 3-4번씩 고민 상담도 하고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안 그래도 크레이그 씨 와이프가 죽은 얘기 듣고 자기가 엄청 울었었다고. 그래가지고 경찰이 님이 왜 울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와이프 얘기를 종종 했거든요. 그래서 마치 아는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었어요. 지인이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울었다고. 자, 그러면 크레이그 씨가 평소에 와이프 얘기 무슨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뭐 와이프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다. 특히 아기 낳고 나서 잠자리 하는 날이 엄청 줄어들어서 짜증난다고 그랬대. 진짜 천하에 튀겨 죽일 놈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애가 태어난 지 지금 1년도 안 됐던 때잖아. 임신하고 애 출산하고 이제 1년도 안 됐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월수금씨 일까지 나가면서 육아까지 해야 되고 미친 거 아니야? 경찰이 썸머한테 둘이 혹시 밖에서 따로 만난 적은 없냐고 그러니까 한 번 있어요. 저 얼마 전에 이사한다고 그래서 집들이 선물로 가구 사준다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가구요? 뭐 사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8,500불짜리 현재 가치로 하면 한 14,000불 정도 된대요. 여러분 한화로 거의 2천만 원 어치 고급 가구들을 사준 거야 이 썸머한테. 와이프 월급으로 근근히 모기지 내고 와이프 주식 판 돈으로 썸머한테 가구 사주고 있었다고.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또 뭐 받은 거 뭐 있냐고 그러니까 썸머가 하는 말이 글쎄요 뭘 항상 사줬어요. 여기 업소로 올 때도 빈손으로 온 적이 없어요. 뭐 꽃부터 팔찌, 뭐 좀 값없이 나가는 것들은 최근에 다이아몬드 귀걸이랑 티파니에서 진주 목걸이도 사줬어요. 이 선물 이거 다 빼고 가게에서만 한 주에 1,000불에서 3,000불 정도, 한화로 130만 원에서 400만 원 가량을 자기한테 썼다는 거야. 가게에서만 쓴 금액이. 경찰들이 다 엄청 놀랐어요. 아니 그렇게 많이 썼다고요? 아니 크레이그 씨가 엄청 VIP 고객이었겠네요 당신한테. 그러니까 썸머가 하는 말이 콧방귀를 뀌면서 아니요? 저한테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손님 차고 넘치는데요?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경찰이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해요. 혹시 크레이그 씨가 당신한테 너랑 나랑 같이 결혼하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썸머가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적은 없는데 이런 말은 했대. 너 같은 여자가 와이프라면 진짜 완벽할 거야. 너랑 결혼하면 진짜 좋을 텐데. 내가 유부남만 아니었어도 너 데리고 살 텐데. 그게 그 말 아니냐고 지금. 경찰이 크레이그 친구들을 찾아가서 혹시 크레이그 씨가 뭐 스트립 클럽이나 썸머라는 여자에 대해서 당신들한테 언급한 거 없냐고. 왜 알죠? 남자들은 약간 이런 거 자랑처럼 말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혹시 무슨 얘기를 했나 싶어서. 근데 친구들이 의외로 맞아요. 한 번은 그냥 주말에 남자들끼리 놀던 중에 자기들한테 야 니네 딜라일라라고 스트릿클럽 가본 적 있어? 그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아니 가본 적 없는데 그러니까 나 이번에 갔다가 왔다고. 사업 때문에 우리 클라이언트들이 펜실베니아에 왔으면 그 클럽 한번 가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접대하느라고 가서 술 한 잔씩 사주고 하느라고 갔다 왔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들이 다 되게 점잖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유 뭐야 너 그런 데 다니는 거야 하면서 그냥 장난치면서 넘어갔다. 근데 나는 여기서도 약간 계획의 흔적이 보여요. 자기가 일주일에 3-4번씩 가는 완전 죽돌이었잖아. 업소 죽돌이. 그러다 보면 이 같이 다 동네 사는 사람들인데 왔다 갔다 하는 걸 누가 볼 수도 있는 거고 정말 사업 때문에 거기 간 뭐 자기 친구가 자기를 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일부러 연막 쳐놓은 거 아닐까. 이렇게 얘기 안 해놓으면 수근수근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누가 보고. 누가 그렇게 수근수근 해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말해놨으니까 들었어 걔 그거 사업 때문에 접대하러 가끔 간대. 그렇게 누군가가
보호해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밑밥 간 것 같은 그런 느낌? 자, 일단 경찰은 이게 너무 미스테리였어요. 크레이그가 썸머한테 쓴 돈의 이 범위가 너무 큰 거야. 도대체 이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야? 도대체 돈의 출처가 어디냐? 얘 혹시 뭐 마약상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포렌식 회계사까지 이제 대동해서 돈의 출처를 쫓는데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영어로 폰지 스킴이라고 하거든요. 카드 돌려막기처럼 여러분, 처음에 내가 이런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 몇 명한테 돈을 빌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서 이 사람한테 빌려서 이 사람한테 빌린 돈 갚고, 이런 식으로 해서 카드 돌려막기처럼 이번에 더 투자하면 수익률이 더 날 거야. 조금 갚은 다음에 더 투자해 해가지고 자기 와이프 스테파니, 그리고 장인어른,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몇 명으로 시작해가지고는 이제 되게 좋은 팬시한 동네로 이사까지 왔잖아요. 스테파니가 번 돈으로. 그러니까 그 주변 사는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이웃들한테도 돈 빌리고,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려서 그 돈을 다 어디서 썼냐? 사업이란 건 애초에 존재 진짜 안 했어. 없는 사업이야. 사업 없어. 그 돈을 몽땅 다 룸사롱이 아니지, 스트립 클럽하고 썸머한테 갖다 바친 거라고요. 회계사가 이렇게 과거까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지금 이 시점으로부터 4에서 한 5년 전이에요. 크레이그가 29살 때, 이때는 스테파니랑 결혼한 지 뭐 2년? 뭐 이거밖에 안 됐던, 애도 없었던, 완전 그러니까 거의 신혼 같던 때였어요. 그때부터 이미 필라델피아에 있는 콜걸들 있죠. 부르면 오거나 아니면 뭐 지들끼리 거시기 뽕짝하는 그런 조그만 룸 같은 거 있는 그런 데 가서 말 그대로 성매매, 출장 성매매 애용자였어요. 애초에 결혼 초기부터. 이런 놈이 여태까지 패밀리맨이라는 가면을 쓰고 모든 사람을, 진짜 스테파니 포함해서 모두를 감쪽같이 속이고 있었던 거예요. 수색 영장을 받아서 이 집을 수색을 하는데요. 그 크레이그 옷장을 이렇게 수색하다가 보니까 천장 타일처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누르니까 공간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온갖 성인용 잡지들이 쏟아져 나왔고요. 7,800불, 그러니까 거의 1,000만 원이 넘게 현금으로 들은 지갑, 그리고 삭스, 블루밍데일 이런 고급 백화점에서 썸머한테 몇백만 원어치 선물 사준 그런 영수증, 티파니 진주 목걸이 영수증,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지난 3달 동안만 스트립 클럽에만 쓴 돈이 3만 불, 거의 3,800만 원을 한화로 스트립 클럽에 갖다 쓴 거야. 그것뿐만이 아니라 추가로 몇백만 원어치 고급 호텔에 다닌 영수증들을 또 확인을 하는데요. 보니까 그냥 일반 호텔 이런 것도 아니고 다 메리어트, 포시즌스 이런 고급 호텔, 그것도 스위트룸을 빌렸고요. 이런 호텔뿐만이 아니라 필라델피아에 신혼여행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로맨틱하고 아기자기한 이런 숙소가 있거든. 이런 데도 엄청 여러 번 왔다 갔다 한 거야. 거기에 과연 지 와이프랑 갔을까? 그런 데를 와이프랑 갔다면 아마 와이프가 자랑했겠죠. 주변에 부모님한테도 말했겠죠.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럼 누구랑 갔겠어? 근데 썸머는 우리 밖에서 만난 적 한 번밖에 없고 신체적인 관계는 하나도 없었다고? 그게 말이 돼? 스트리퍼는 왜 그러면 뻥을 쳤냐? 당시에 썸머가 또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이제 그런 스트리퍼로 일하는 건 알지만 그 손님들이랑 관계하는 거를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일부러 그거를 숨기기 위해서 경찰한테도 거짓 진술을 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꼬깃꼬깃 있던 영수증 중에 가장 최근 영수증은 다름 아닌 전당포 영수증이었는데요. 크레이그가 뭘 맡기고 돈을 받았나 했더니 와이프 죽고 바로 다음 날 스테파니의 결혼 반지와 약혼 반지를 전당포에 갖다 팔아버렸어. 그 주변 친구들이랑 가족들한테는 그 스테파니가 갖고 있었던 보석들 다 같이 묻어줬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친구들이 왜 그랬냐고, 그거 헤일리한테 물려주지, 그거 엄마의 유일한 그런 유산 같은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우리 와이프가 너무너무 아꼈던 우리 둘만의 결혼 반지고 약혼 반지이기 때문에 스테파니가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같이 묻어줬다고. 그래놓고 죽자마자 전당포 가서 반지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천장에서 장부도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것도 진짜 너무 충격적이야. 보니까 왼쪽에는 자기가 언제 누구한테 돈을 얼마를 빌렸는지 쭈르륵 이름이랑 적어놓고, 오른쪽에는 스테파니가 죽으면 각각의 보험회사에서 받을 생명보험금, 스테파니가 다녔던 회사 로펌에서 받을 금액들이 오른쪽에 쭈르르륵 적혀져 있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실제 그 사진이에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손익계산서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왼쪽에는 채무, 오른쪽에는 수익. 그러니까 이놈한테 와이프의 죽음은 수익이었던 거지. 와이프가 크레이그한테는 재고 자산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거 언제 작성했냐? 적혀있는 이 빌린 돈 날짜를 보니까 스테파니가 죽기 최소 2주 전이야. 이거 쓰고 2주도 안 돼서 스테파니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 경찰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빚이 몇 억이에요, 여러분.
근데 스테파니가 죽으면 받을 돈이 몇십억이야. 거의 30억 가까이 받는 거예요. 자기 와이프만 죽으면 채무도 다 상환하고 썸머랑 새 삶을 살기 너무나 충분한 금액인 거야. 자, 이러던 중에 스테파니의 약물 검사 기록도 나왔는데요. 뭐가 엄청 나왔어. 여러분 졸피뎀 많이 아시죠? 수면 유도제. 그럼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크레이그는 스테파니가 그날 잠 안 온다고 막 뒤척이다가 목욕하러 화장실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이 줬던 맥주를 마시고 완전 골아떨어져서 침실에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왜냐? 남편이 맥주 안에 졸피뎀을 무지막지하게 갈아서 넣었으니까. 침대에서 골아떨어진 스테파니를 크레이그가 번쩍 들고 화장실 욕조로 옮겨서 눕혀요. 배수구를 막고 물을 틉니다. 이렇게 하면 목욕하다 잠들어서 사고 난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동안에 수년 동안에 나는 완전 패밀리맨, 사랑꾼으로 평판관리 잘 해왔으니까 아무도 날 의심 안 할 거고, 이렇게 하면 완전 범죄인 거잖아. 근데 웬걸? 물을 틀고 얼마 안 있어서 이 물이 이렇게 다음엔 차잖아요. 그 스테파니가 잠에서 깼어요.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분명히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눈 떠보니까 욕조에 물 틀어져 있는 채로 빨개 벗고 누워있어. 앞에 남편이 무서운 얼굴로 나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스테파니가 완전 비몽사몽한 상태인데 욕조에서 나오려고 있는 힘을 쓰면서 막 발버둥을 쳤어요. 그래서 사망 후에 무릎, 엘보에 멍이 가득했던 거야. 거기서라도 크레이그가 멈췄더라면 아마 딸 헤일리는 아빠는 없더라도 멋진 엄마랑 행복하게 살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크레이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욕조에서 나오려고 애쓴 스테파니의 목을 두 손으로 쪼르면서 차오르는 물속으로 막 눌러댔어요. 그렇게 영영 스테파니는 돌아올 수 없게 된 거예요. 1급 살해 혐의로 체포된 크레이그는 처음에는 무죄를 주장하다가 법정에서 갑자기 그 플리드 길티라고 말 그대로 유죄 인정을 하는데요. 제 영상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말이잖아요. 유죄 인정. 이런 미국에서 법적 절차 이렇게 다 밟는 게 어쨌든 다 시간이랑 세금이잖아요. 배심원단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래서 약간 편의상 피고인이 유죄 인정을 하면 더 이상 법정 싸움도 없이 그 대가로 보통 어느 정도 형량을 낮춰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크레이그는 그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경찰한테도 나 아니라고, 나 무죄라고. 그러더니 법정에 선 날 나 유죄 인정하겠다. 보통은 그 전에 이미 다 변호사랑 이야기를 하고 유죄 인정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을 바꾼 거야. 물어보니까 크레이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이틀 전에 꿈을 꿨다. 근데 꿈에서 크레이그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 그래서 보니까 자기 죽은 와이프더래요. 그 스테파니가 크레이그 이리로 와. 우리 같이 얘기 좀 하자. 손을 잡으면서 하는 말이 크레이그 이제 옳은 일을 할 때야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꿈에서 깼대요. 그래서 자기는 원래 꿈도 안 꾸고 꿔도 이거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이거는 너무 생생한 꿈이었다면서 옳은 일을 할 때가 바로 오늘인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내 모든 죄를 유죄 인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개뿔인 것 같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죄 인정 안 하면 계속 몇 주 동안 법정 싸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변호사랑 검사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자기 가족들하고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동안 스트립클럽에서 뭘 했는지 썸머도 나올 거고 증인석에 자기가 얼마를 썼는지, 나는 완벽한 남잔데 이걸 듣는 내 부모님, 스테파니의 엄마 아빠, 내 친구들의 모습을 다 봐야 되는 거잖아. 내 생각엔 그냥 그게 괴로웠던 게 아닐까 싶어요. 그동안 사랑꾼인 척하면서 유흥업소 다니면서 그랬던 자기의 그런 위선적인 모습이 다 낱낱이 벗겨질까봐. 자기 명예는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실제로 전문가들도 크레이그를 나르시시스트로 표현하고, 아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법정에서 나 그냥 안 하겠다, 나 유죄 인정하겠다, 그냥 알아서 판결을 해주세요, 그랬을 거라고. 자, 이렇게 크레이그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나마 사형에서 감형이 된 거예요. 근데 어차피 펜실베이니아는 그 사형이 있어도 잘 안 이루어지는 주라서 종신형이나 사형이나 거의 비슷비슷한 형량인 것 같아요. 헤일리는 누가 키우고 있냐고 하셨는데 스테파니 부모님이 키워주셨습니다. 이 사건은 초기에 의심을 갖고 수사를 한 경찰이 없었으면 그냥 사고사로 넘어갔을 사건이에요. 또 스테파니 부검해야 된다고 그 친구가 설득시켰잖아, 그 부모님을. 그 친구도 진짜 큰일을 한 거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그냥 사고사로 꾸며져서 덮여진 케이스가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크레이그는 지금도 복역 중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있네요. 이게 뭐 현재는 아니고 그래도 이것도 몇 년 전이긴 한데 이러고 아직 살고 있습니다.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스테파니 부모님은 나중에 사실을 알고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뭐 어떻게 막 반응했다, 막 요즘처럼 뭐 다 자세하게 인터뷰가 나오고 이런 때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사위가 그런 스트립 클럽을 많이 다니던 VIP라더라. 그거 나온 순간부터 이제 짜게 식었다고 합니다. 설마 진짜 이 자식이 내 딸을? 이렇게. 저 미국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No one knows what goes on behind closed door. 겉으로는 완벽해 보일 수 있지만 문 뒤에서는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말인데요. 이 사건도 그랬던 것 같아. 모두 다 완벽한 커플이라고. 정말 부모님들, 가족부터 친구들까지 다 그냥 완벽한 커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잖아. 그 뒤에서는 정확히 뭔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몰랐죠. 이제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끝났고 그냥 추가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스테파니가 얼마나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일이지만 아마 같이 살다 보면 좀 레드 플래그가 보였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잘 이야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부모님께는 절대 못하죠. 얘기 안 해요. 내 얼굴에 침 뱉는 느낌이라. 그쵸? 왜냐면 가족들한테 이런 얘기 했다가 괜히 가족까지 걱정시킬까봐. 혹은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쟤 이런 걸로 고민한대 하고 나를 판단하거나 혹은 소문내고 다닐까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도 또 이제 사건 이야기 이런 걸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정말 얘기 하나도 안 하잖아? 그러면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도 의심을 안 할 수가 있어. 진짜. 봐봐요. 아까 친정 엄마 아빠한테 부검 결과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아무 일도 없던 사이라고 믿으니까 오히려 병원을 의심하고 경찰을 의심했잖아요. 그러니까 썸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족한테 어느 정도 이야기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적당히라도. 그래야 무슨 사건이 터지면 단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채널에 올라왔던 사건 중에 뉴질랜드 여행 갔는데 이제 데이트 어플 통해서 만난 남자랑 이제 데이트하러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지 못한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때도 엄마랑 친구랑 나 지금 오늘 옷을 뭐 입고 나가네, 막 나 오늘 틴더에서 만난 남자랑 만날 거야, 어디서 만날 거야, 이런 것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게 단서가 돼서 그 수사에 물살을 타게 된 거잖아요. 아이다호 대학생 살인 사건에서도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아직 뭐 판결은 다 나지 않았지만 스토킹 당하는 것 같다,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잖아. 이런 것들이 어쨌든 단서가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멀리 산다고 부모님이 너무 날 걱정할까봐, 내 친구들이 날 너무 걱정할까봐 더 숨기고,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알고 연락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더더욱 다는 말 안 하더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이 힘든 일이 있을 때 나한테 토로하고 나한테 좀 이런 건 상담도 얘기하고 하소연도 하고. 난 우리 엄마 너무 사랑해. 근데 우리 엄마가 누구한테도 말 못할 고민으로 혼자 끙끙 앓고 있어. 나한테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지 않아? 알고라도 있게.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엄마 힘내 라든지 이런 말 한마디라도 해주고 싶지 않아? 맞아요. 아니면 너무 서운하죠? 여러분들의 소중한 사람도 그런 생각일 거야. 여러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 눈솔님이, 엘린님이 혼자만 힘들지 않기를 바랄 거야. 그런 일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네, 말해줘서 너무 고마워라고 생각할 사람들 많으니까 너무 혼자서만 그렇게 앓지 마요. 왜냐면 나도 엄청 그런 스타일이었거든. 지금도 사실 그래. 근데 좀 바뀌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 누군가한테 말했다가 이게 소문이 날까봐. 근데 전 또 그런 생각도 했어요. 나는 얘를 정말로 믿어서 이런 얘기 했지만 혹시 이런 얘한테 이야기했던 게 소문이 나면 나는 알아. 내가 누구한테 얘기를 했는지. 많이한테 얘기 안 하거든 절대. 근데 소문이 나면 대충 추적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냥 우리 사이를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뭐 아직 그런 적은 없지만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네, 요즘에 저도 되게 그래서 많이 변한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이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럼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방법도 배워가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좋은 사람들이랑 선별해서 잘 지내고 그 인연을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살면서 중요한 거죠. 언제부턴가 고민 얘기하는 친구는 당신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한다. 손절해라. 이런 글이 SNS에 많이 떠돌아서 더 조심스러워진 것 같다.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막 맨날 만날 때마다 고민 상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왼종일 카톡으로 정말 진 빠지게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닌데 만약에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우리 인연은 거기까지인 거지. 봐봐. 인간 관계도 정리가 된다니까. 튀나 밥 달라고 지금 조금만 더 여기 앉아서 얘기하잖아요. 밥 안 주고. 지금 머리 한 대 칠 기세예요. 지금 옆에서 째려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